가스라이팅이란 말은 타인을 심리적으로 조종한다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한때 진부할 정도로 많이 쓰였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왜 인기를 얻었을까요? 심리적인 조종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명확하지도 않은 개념에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 단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타인에 의한 심리적 지배를 어느 정도 경험했기 때문 아닐까요? 소년기와 청년기, 대학교, 군대 시절, 신입사원 시절이 이런 경험을 할 최적의 때입니다. 스승이나 부모격이 되는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군대 시절에 저도 이상한 사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저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생각하는 순서와 방식까지도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참지 못한 저는 비폭력주의 한 거를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몇 대 쥐어 박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사수가 인기 있고 널리 인정받는 군인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미지 좋은 사이코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약자를 몰래 괴롭히는데요. 이는 미묘하지만 분명 실제 하는 폭력이며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데 아무리 외쳐도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는 것이죠. 위장술이죠. 어떤 때에는 가해자도 그 행태를 위장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죠. 그 악은 자신마저 속이기 때문입니다. 번듯해 보이는 거짓에 관한 책, 거짓의 사람들. 가스라이팅이란 용어가 아직 생소했던 시절 이와 비슷한 것을 쓴 책이 있습니다. 스코펙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은 가스라이팅만을 다룬 책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 혹은 번듯해 보이는 거짓에 대한 책입니다. 스코펙 박사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이 책을 쓸 당시에 이미 15년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만나보았고 웬만한 정신질환에 대한 접근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의사였던 그도 막다른 골목에 이른 듯한 경험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묘한 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미묘한 악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런 것이죠. 미묘한 악의 현존을 실감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문제이고 그러한 악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미묘하다고 해서 그 폐해가 가볍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드러나는 악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드러나는 악은 오히려 쉽죠. 예를 들어 폭력 같은 것들은 그 반사회성이 쉽게 발견되는데요. 그런데 위장된 악은
마치 스파이와도 같습니다. 숨어서 사람들을 몰래 암살하죠. 심지어 이 책은 더 심화된 주제로까지 나아가는데요. 황당할 수도 있지만 미묘한 악을 다루다가 악마라는 주제로까지 이어집니다. 박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실패했고 과학적인 방법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민을 하다가 엑소시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엑소시즘 현장을 2번 경험하고 마침내 악령의 실존을 인정합니다. 사실 머릿말과 추천사에 이미 악마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악마가 나오는 무서운 책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악마가 직접 물리력을 가하는 그런 묘사는 이 책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악마의 현존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느낌으로 무섭기는 합니다. 책에서는 그가 접한 임상의 사례들이 등장하는데요. 독자로서는 환자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악마의 빙의로 인한 것인지 추측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겠지만 이 책의 본질은 악마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캇백 박사는 이토록 악마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따분할 정도로 차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악도 분명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종일관 악의 심리학은 분명 위험한 주제이지만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박신경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은 조지라는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심한 강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령 운전을 하다가 이 다리를 지나가는 일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그 다리가 마음에 걸려서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한 내적 고민을 하다가 한밤중에 그 다리로 다시 가서 정말 자신이 마지막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는 마침내 강박증을 떨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강박을 못 이겨 그 자리에 가면 자신과 아들이 함께 죽을 것이다. 이런 식의 계약을 자신의 마음속에 악마와 한 것이죠. 스캇백 박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증상을 신경증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도덕적인 위기로 보아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신경증으로 보면 박사가 더 이상 해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위기로 본다면 조지라는 철벽 같은 남자와 도덕 논쟁을 하며 씨름을 해야 합니다. 박사는 결국 후자를 택하는데요. 아들과 자신을 악마에 팔아넘긴 것은 비록 그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본문 내용을 조금 보죠. 치료를 시작한 지 넉 달이 채 안 된 어느 날 아침, 조지는 휘파람을 불면서 아주 흥겨운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났다. 그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삶을 다뤄가는 방식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나아지고 있었을까? 악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악마를 진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맺었지요. 만약 내가 강박 증상에 이끌려 다시 그곳으로 간다면 악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생각이 실제로 이뤄지게 만들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생각에 당신은 악마와 정말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당신에게는 악마의 존재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피하려는 열망 때문에 악마를 실존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에게 악마를 실존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동시에 당신에게는 그 실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원흉이다. 밥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상당수가 부모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밥이라는 아이도 부모가 문제였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비의 형이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조금 특이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비에게 문제의 그 권총을 쥐어주는 거죠. 박사는 말합니다.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그 부모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치료를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 죄책감은 전혀 없었으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지독한 나르시시즘에서 악은 탄생한다. 박사는 환자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집에 가고 싶었다. 라는 어리광을 부리곤 하는데요. 책에서요. 그의 글을 보면 이런 솔직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표현도 솔직하고 미워하는 표현도 솔직합니다. 그게 매력 포인트죠. 저도 심적으로는 이 책의 저자인 스코펙 박사님을 집에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읽고 싶어서 순순히 보내드릴 순 없었습니다. 바비 이야기. 정신치료를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환자의 특정 정신병리 현상을 놓고 치료 불가라는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금씩 있다. 이것은 조금 더 과장하지 않은 사실이다. 우리는 미로와도 같이 뒤얽힌 환자의 거짓말들, 베베 꼬인 동기들, 자꾸만 왜곡해서 말하는 표현들 등의 글자 그대로 불가항력을 느낀다. 정신치료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환자들과 함께 작업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직과 왜곡은 필연적이다. 우리는 종종 그런 치료 관계 속에서는 환자들을 그 병리 현상 속에서 건져내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치료자마저도 그 속으로 같이 빠져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 대개 그런 느낌은 아주 정확하다. 우리는 그런 환자들을 돕기에 너무 약하다. 우리를 휘감아 버릴 그 미로에서 끝을 찾아내기에는 우리의 시력이 그다지 좋지 못하며 그들의 증오를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지키기에는 우리의 그릇은 너무나 작다. 이것이 바로 바비 부모의 경우였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나의 제안을 거절했겠지만 나 역시 그들을 제대로 치료할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내가 바비의 부모를 치료하지 않기로 했던 두 번째 이유를 밝힌다. 나는 그들이 싫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정말이지 그들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정신치료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자를 향한 최소한의 긍정적인 감정, 그 아픔을 향한 동정심, 그가 처한 공경에 대한 공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 그런데 내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아니 그들 부부와 몇 시간, 몇 주, 몇 달을 함께 앉아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나를 내준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서 있기조차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들이 있으면 왠지 나까지 더러워지는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내 사무실 밖으로 몰아내고만 싶었다. 악이 사람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반응에는 혐오감 말고도 또 하나가 있다. 바로 혼돈이다. 이는 내가 바비의 부모를 치료하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과 만났던 일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마치 한순간에 사고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집단의 악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베트남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집단의 악을 이야기합니다. 줄곧 개인적 차원의 악을 다루기에 이 부분이 책의 통일성을 조금 해치는 게 아닐까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불식할 만큼 설득력 있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는 분업화 전문화가 될수록 책임감이 없어지고 집단 나르시시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 경직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의사결정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박사의 주장은 조직의 원리에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채용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이 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조직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나와 다른 분야에서 훌륭하거나 나와 접근 방식이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일만 한 사람은 다른 부서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독단에 빠지거나 거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편협해질 수도 있죠. 박사는 치열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도 경계합니다. 이 명령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게으름이 베트남에서의 학살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이 책은 악에 대해서 총망라한 글은 아닙니다. 저자도 밝히고 있듯 완성된 결과물은 아니고 대신 문제를 던지는 책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고 나서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선 제 인생을 거쳐갔던 미묘한 악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나 나르시시즘이 있기에 누구나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악도 질병의 일종이라는 저자의 견해에 의문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저자의 솔직함과 치열함에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류가 아닌 것들에 대한 관심, 종교적인 삶의 필요성 등 정리가 되지 않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악마라는 키워드는 흥미를 유발했지만 악마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카펙 박사, 그의 글은 솔직합니다. 말하기 힘든 것들을 용기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자를 사랑으로 돌봐야 치유가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아무 감정 없이 사무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데요. 심지어 그는 그 치료 과정 중에 환자에게 사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감정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치료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만반의 태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의 글쓰기에서는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는데요. 일례로 악마에 대한 챕터에서 그는 충분히 자극적인 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악마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내용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궁금하면 참고하라면서 다른 책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의 글에서는 인간애와 정신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스카펙 박사는 기독교인이고 이 책은 국내의 기독교 계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연유로 비신자들은 이 책을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바로 외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의 글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보편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이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때 그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 그의 글은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카펙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 정리해 보았습니다.